축덕과 추갈모씨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 23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자, 지난주는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저 임영웅 씨 이후 맞아요, 했을 때, 임영웅 씨 때 5만 넘었죠. 네, 그때 조회수가 상당히 상당히 많았고 많았고. 지소연 선수 출연하셨을 때 또 약간 임영웅 효과 또 임영웅 효과 더불어서 함께 봤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번에 완전히 그런 후광 없이 이번에 순수하게 우리 A 대표팀의 성적만으로 저희가 후광을 보지 않았나. 이강인 효과 좀 있었던 성적 것 플러스 같고요. 중국 관중들 이야기 아,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죠. 좀 컸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오늘도 중국 관중 이야기 많이 준비했죠? 1일 중독. 네네. 제가 현장 갔다 왔으니까요. 아, 그렇네요. 자, 댓글부터 갈까요? 근데 얼마나 달성했는 46,000. 아, 46,000 얘기 안 했군요. 네, 엄청난 조회수입니다. 와우.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불법 영상 촬영 논란 황의조. 당분간 태극마크는 없다. 대한축구협회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와중에 또 황의조 선수는 연속골을 넣고 두 경기 연속 골 넣었죠. 네. 그 두 번째 오늘 넣은 골은 정말 기가 막힌 중거리 네. 슛이었더라고요. 상황에 맞지 않지만 황의조 선수가 폼 제일 좋을 때 나오는 중거리 슈팅. 그렇죠. 그런 그렇죠. 골이었죠. 예전에 네. 보르도 시절에서 보여준 그렇죠, 그렇죠. 골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지난 첫 번째 골 지난주 골 넣고는 또 슛 세레머니를 해서 또 논란이 좀 네, 좀 있었죠. 그게 여론을 좀 더 악화하게 한 네. 거. 더 악화시켰죠. 그쵸, 그거는 좀 세레머니를 굳이 했어야 했나라는. 그러니까. 늘 좀 최근 와서 많이 하던 세레머니긴 한데 이 음. 타이밍에 뭐 해야 되나라는 그러니까 약간 얘기 좀 있었죠. 이렇게 주변에서 이게 본인은 잘 못 느낄 수 있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선수는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상황을. 하더라도 이걸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라든가 그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에서 그런 걸 잘 판단을 해서 선수와 좀 소통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큰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어찌 보면 팬들한테는 큰 실망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사실이든 아니든 네. 어쨌든 영상을 찍은 건 사실이고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불법이 만약에 아니라고 해서 아니라고 판결이 나더라도 영상을 찍은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좀 네. 아쉬움 세리머니였죠. 황의조 선수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이번 사태를 대한축구협회 잘못이 제일 크다고 보는데 이게 18일 날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그 시점이 뭐냐면 10월 18일. 아니요 11월 11월 18일. 18일. A매치 소집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기간 동안에 소환을 한 거죠. 첫 경기 싱가포르전을 치르고 그 선수들이 외출해서 했을 쉬는 때 동안 아닌가요? 그때 소환. 그럼 파주에 있다가 아니요 외출. 조사- 그 경기 끝나고 선수들이 외출 나갔을 네. 때 외출 나갔을 때 네. 그때 조사를 받고 온 거고 그리고 19일 날 출국을 했습니다 중국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소식이 안 알려지고 있다가 중국 도착한 다음 날 20일 날 피의자로 전환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때 축구협회가 대처를 했었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 축구협회가 18일 날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피의자 전환된 거 몰랐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축구협회 취재를 했을 때 아이 저기 참고인 조사 받고 온 수준 정도로 축구협회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피해자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20일 날 알려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가 몇 번을 축구협회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황의조 선수 이번에 계속 명단에 포함됩니까? 뛸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축구협회에서는 이걸 되게 크게 생각을 안 했던지 지금까지 뭐 큰 변동도 없고 논의한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커뮤니티상에서는 선발 명단에서 빠져야 된다 약간 그렇죠. 이런. 그때 축구협회 위에 뭐 고위직 임원들이나 간부들이 이걸 좀 판단을 잘 했다라고 하면은 클린스만 감독과 충분히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클린스만 감독은 일단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기자회견 경기 전날 기자회견도 그렇고 나는 이 선수를 믿는다. 내 역할은 이 선수 지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 나는 경기에 잘 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내 역할이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클린스만 감독하고 그 전에 사전 교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축구협회에서 이게 한마디로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감독은 잘 몰랐을 거예요. 네.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잘 몰랐을 거고 뭐 정도나 축구협회가 그러니까 그런 부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략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미흡했다. 그렇죠. 위기 관리 네. 위기 관리 능력 대처가 전혀 안 됐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지난번 잼버리 같은 경우도 첫날 그러니까 그런 조짐들이 계속 보였을 때 뭔가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그러니까 임시 미봉책으로 막다가 계속 일이 커져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축구협회가 이거를 클린스만 감독과 협의 조차를 안 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정말 위기관리 능력이 없다.
현실을 인지하는 이 감각이 없다라는 거고요. 클린스만 감독과 설득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클린스만 감독을 협회가 어떻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클린스만 감독의 생각은 이해해요. 워낙 유럽에서도 이런 케이스의 경기 뛰는 선수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쪽의 사고가 우리와 사고가 다르다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클린스만 감독과 얘기를 해봐도 이거는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죄 추정 원칙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축구협회가 이거를 당시에 얘기를 해서 경기에 교체 출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크게 축구협회가 문매를 맞는 이런 상황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이거를 바로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늦은 돌아와서 감이 지금 22일 날 귀국해서 며칠이었죠? 어제가 28일 한 6일 정도 6일. 지난 다음에 했는데 이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원래 월요일 날 이걸 TF팀이라고 지금 불러요. 윤리위원회, 뭐 공정위원회, 그다음에 전력강화위원회 다 해서 TF팀을 만들었는데 원래 월요일 날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화요일마다 대한축구협회장이 그 축구협회에 와서 회의를 주재하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보고를 하고 열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간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지난주에 돌아오자마자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는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네. 그렇죠. 바로바로. 무슨 뭐 중대한 회의 기다릴 사안인데요. 것도 아니고 네.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잡을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다급한 사안이고 네. 여론을 잘 인지를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축구협회에서. 정문규 회장이 중국에 갔었어요. 중국에 있을 때 그때 거기서 축구협회 임원들이랑 얘기를 했었으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근데 이렇게 인지를 못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회장이 바로 결단 내리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을 다 해야 되니까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았나 싶고 그 주변에서 사실 회장님 이렇습니다. 그러면 회장님 딱 보고 결정하는 건 회장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옆에서 별거 아닐 겁니다라고 했겠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켜보시죠 했다든가 뭐 이럴 수 있는 어쨌든 그 이거는 총체적인 네. 조직적 대응의 부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며칠 동안 이거를 가만히 두다가 시민단체 나서고 국회의원들 얘기가 나오고 나서 맞아. 이게 여론 움직임이 어찌 보면 되고. 가장 민감한 문제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네. 굉장히 입에 담기도 좀 거시기한 네.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음주운전과는 또 다르죠. 음주운전은 그냥 다르죠. 왜냐 음주운전도 전례들이 많기 때문에 네. 바로바로 조치하면 되는데 이런 사안은 지금까지 너무 사적인 이야기. 없었던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선정적이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음. 그렇게 아무런 선제적인 조치 없이 이렇게 시간을 지지부지하게 흐를 수 있었는지 거기에 뭐 사람이 한두 명이 있는 단체도 아니잖아요, 협회가.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결정을 내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저 클린스만 감독이 그뭐 눈치를 보지 않았나 싶어요. 눈치만 보다가 서로 눈치만 보지 않았을까. 누구 한 명이 나서서 좀 주도적으로 이건 큰일 난다. 근데 이건 누구의 눈치를 보나요? 팬들의 눈치를 안 보면? 팬들 눈치를 안 보고 자기들끼리의 눈치를 봤겠죠. 정말? 괜히 앞서갔다가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괜히 앞서갔다가 내가 책임다 뒤집어지지 않을까 만약에 그러니까 뭐 섣부르게 나서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있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축구협회가 지금 저도 뭐 아름아름 들어보면은 정몽규 회장과 이제 회의를 할 때 어떤 반대하는 세력들이 크게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하지 못하는 조직이 돼버린 거죠. 저번에 사면 논란으로 그때도 비슷한 그 그렇죠. 대화 그런 체계 그것도 때문에 그것도 그런 그렇게 거죠. 벌어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이 그런 부분에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잖아요. 축구협회에 있어서 뭐 예전부터 뭐 그 회장 한마디에 모든 게 움직이는 조직이다 보니까 반대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 게 축구협회가 지금 약간 위기 관리 능력에 문제 있다 우리가 좀 끌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부분 조금 변명을 해주고 싶은 부분은 변명이라기보다 그 예전에 사례가 있었어요. 장현수 선수 사례 알잖아요. 봉사활동 그 시간 조작. 네, 조작. 그 당시에는 일주일 만에 이게 사건이 다 처리가 됐었어요. 그 형사적인 뭐 처리가 됐다는 게 아니라 영구 자격정지 징계를 네.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내렸어요. 내렸죠. 그 당시와 지금의 차이를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려고 한 건데 당시에는 그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장현수 선수가 사실 인정을 했어요. 모든 걸. 자기의 아, 그랬다. 내가 그랬다. 죄송하다. 사과문까지 올리고 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이거는 수사기관의 어떤 결과 뭐 사법당국 처리 이런 형사 이런 걸 다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공정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했던 건데 축구협회는 이번에는 약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본인은 황의조 선수는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피해자와 황의조 측과 지금 진실 공방이 계속 근데 이어지고 있는 사안이 상황이죠. 이제 그때는 이제 봉사활동 허위 네. 기재 문제였고 그렇죠. 이거는 하는 피해자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사회적으로 진짜 금기시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본인의 어찌됐든 피해자가 됐고 찍었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내린 TF팀이 내린 결정은 어떤 징계 개념은 아니에요. 징계위원회가 열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징계 개념은 아니지만 기다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를. 수사 결과를 딱 기다리고 현재로서는 무혐의 그때까지는- 처분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1월 12일이 내년 1월 12일이 아시안컵인데 1월 그 소집 전에 혐의 없다 불기소 처분을 한다. 네. 왜냐하면 불기소 처분이라는 건 이제 혐의 없음 결과적으로 혐의 없음인데 그 뭐 증거 불충분이라든가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검사들이 제일 많이 장난치는 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불처분. 처분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게 검사의 굉장한 권력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진짜 증거가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증거가 있는데도 그냥 검사가 판정 내리면 그냥 무혐의예요. 그럼 만약에 황의조 선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받았다. 이런 뽑을 건가요? 못 뽑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못 뽑죠. 못 뽑는 못 뽑으면 안 뽑는 게 된다고 맞죠. 해. 뽑으면 어제- 안 되는 게 어제 맞다고 협회와 봐요. 그런 얘기도 사적으로 나왔는데 그거는 진짜 정말 클린스만 감독의 선택인 거죠 이제. 그건 난리 날 겁니다. 아, 네. 안 뽑는 게 맞죠. 일단 그러니까 죄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걸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유무죄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하여튼 황의조 선수한테는 굉장히 큰 축구 인생에서 뭐 지금 두 골을 넣고 연속골을 넣고는 있지만 네. 뭐 그래도 황의조 선수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이제 동의하에 쌍방에서 찍었던 거고 유출당했다 뭐 이런 식이 계속 황의조 선수는 이제 동의하에 촬영을 했다는 건데 어찌됐든 커플의 사생활 어쨌든 그 유출이 됐다는 거는 그렇죠. 유출이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안 되죠. 예. 네. 그 유출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그 피해자 쪽에서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의견이 달라서 어. 이제 문제가 그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팬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사건이고 네. 황의조 선수는 글쎄요 리그에서 어떻게 계속 지금 해갈지 모르겠지만 대표팀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당장 아시안컵만 봐도 12월 말에 이제 최종 명단 발표거든요. 뭐 그때까지는 이게 절대 마무리- 불기소하면 안 나요 그때. 네. 네, 일단 이게 한번 들어가면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꽤 오래 걸려요. 최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전까지 지금 결론 사실상 그래서 아시안컵 출전은 좀 힘들 거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보고 있죠. 자 이제 기분 좋은 이야기로 네, 네. 황희찬 선수 이야기부터 할까요? 네, 황희찬 선수가 기분이 좋으니까. 네. 자 황희찬 선수가 제가 또 그날 아침 새벽부터 조근을 해가지고 풀 경기를 봤는데 전반은 좀 답답했거든요. 그 골대 맞힌 거 빼고는. 근데 후반이니까 역시 약간 패스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이제 잘 끌질 않더라고요. 원터치 패스가 황희찬 선수가 네. 던내는 패스. 예전에는 잡으면 달렸잖아요. 그쵸. 일단 잡으면 달렸잖아요. 치고 달렸는데 이제 좀 축구를 좀 영리하게 하는 부분 노련해졌다. 노련해졌다. 이제 밀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당기고 저 하는 정도의 플레이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빠른 프리미어리그에서 우리 대표팀에서야 뭐 당연히 빠르지만 주목받는 위치에 있지만 그 프리미어리그 거기서 저런 정도의 이제 위치에 올라갔구나. 확실한 입지는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페널티킥 얻어내고 자기가 공을 딱 잡더라고요. 거기서 황희찬 선수 그 경기 뒤에 인터뷰가 재밌던데 어떻게 페널티킥을 차게 됐느냐 했더니 울버햄튼이 여태까지 이번 시즌에 페널티킥이 하나도 없었나 봐요. 네. 아직 페널티킥이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서 키커라고 딱 정해진 게 없었대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얘기를 하다가 저도 자신이 있었고 쿠냐 선수도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더 자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또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동료들도 와서 희찬이 차게 해주자 이렇게 해서 밀어주는 거. 제가 찰 수 있었어요. 희찬이 줘라 희찬이. 찬이 아, 줘라. 이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네네. 이렇게 우리 뽕이 잘 찾아서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그 예전에 그 아시안 게임에서도 결승에서 네. 한일전 결승에서 그거 안 들어갈 뻔했잖아. 승부차기 페널티킥 말씀하시는 페널티킥. 거.
결승은 네네네. 아니었죠. 손흥민 선수 뒤돌아서 있었던 거. 그래, 그 승부차기였어요. 일본- 아니야, 아니, 승부차기 아니에요. 페널티킥. 네, 16강인가 8강 뭐쯤. 아 그래요? 네, 결승은 한일전 이승우 선수 골이랑 맞아요, 황희찬 선수 맞아요. 헤딩골. 아 헤더골이었다. 맞다. 헤더골이었다. 일단 딱 그 페널티킥 우즈벡전이었나? 선언되자마자 자기가 공 딱 짚지 않았나요? 네, 그때? 그렇죠. 음. 네, 손흥민 선수 뒤돌고. 그리고 정말 강하게 찼죠. 강하게 안 찼으면 그거 막혔죠. 그렇죠. 방향으로 완전히 일으켰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강하게 차면 이렇게 키퍼가 뜨기 전이라 막힐 것 같기도 한데 좀 아 맞네 불리하게. 우즈베키스탄. 우즈벡전. 네. 그때 진짜 손흥민 선수는 못 보고 뒤돌아서 있었고. 오빠 나도 못 보죠. 네. 그것도 이번- 골대 맞고 들어가서 더 간당간당하게 아. 감질만 났잖아요. 아안 들어갔어. 이번에도 살짝 긴장한 듯 보이더라고요. 아우 긴장될 것 같아요. 자신 있다고 이렇게 원정 얘기했는데? 경기기도 하고. 그래도 긴장했는데 와 어떻게 한가운데로 차더라고요. 강심장. 한가운데 강심장이다. 보면서 보통 한가운데로는 그렇게 세게 안 차거든요. 그죠 살살 톡 이렇게 차잖아요. 왜냐하면 골키퍼가 움직이기 전에 맞을 수 있거든 골키퍼한테. 그 난놈이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음. 이거를 역시 프리미어리그에서 본인이 직접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가운데로 발끝에 살짝 걸릴 뻔했어요. 걸릴 뻔했죠. 네. 황심장이야. 여러 가지로 이번에 뭐 페널티킥을 본인이 직접 마무리한 상황도 있었지만 이 팬들과 그리고 동료 선수들로부터 많은 신임을 받고 있구나가 단번에 이제 느껴지죠. 희찬이 조라가 됐으니까. 그- 이번에도 패스 같은 거 주는 거 보면 동료 선수들이 황희찬 뛴다 믿고 줘야지 이런 장면들이 꽤나 보이더라고. 전반에 그 골대 맞춘 장면이었나요? 그 르미나 선수가 준 것도 딱 적절한 타이밍에 믿고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강렬하게 받았습니다. 맞아요. 딱 그거예요. 팀 내 입지가 이 정도라는 게 페널티킥을 차는 거예요. 페널티킥 차는 걸로 딱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희찬이 조라가 되니까. 원래 이전에는 라울 히메네스라는 최전방 공격수가 있었어요. 울버햄튼에. 그 선수가 지금 라울 히메네스가 이번에 풀럼에서 풀럼으로 맞대결을 갔죠. 했죠. 네. 그 선수가 이제 페널티킥 같은 거 차고 했었는데 걔한테 차라고 할 수 없잖아요. 다시 불러서 니네 골문에 한번 차봐. 네네. 너 우리 키커였잖아. 그래서 보니까 울버햄튼에서 페널티킥 골 넣은 거 처음이고 뭐 시도한 것도 처음인데 페널티킥을 유럽 무대에서 넣은 걸 보니까 2019-20 시즌에 잘츠부르크 시절 유로파리그에서 딱 한 골 있고 이번에 두 번째 골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유럽 무대 진출. 그때는 혼란이 다 찼겠지 뭐. 그렇죠. 짤츠부르크 시절에는. 그럴 그쵸? 가능성이 있겠죠. 네. 네. 혼란이 있어. 이번에 또 첫 골을 잘 넣었으니까 페널티킥으로 앞으로 키커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있겠죠. 있지 않을까? 스트라이커니까. 또 팀이 많이 심지어 이렇게 밀어주고 있고. 강심장다운 모습으로 찾는데. 근데 쿠냐하고 좀 경쟁은 하겠죠. 쿠냐도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감독도 느꼈을 거예요. 저렇게 가운데로 찰 정도의 멘탈이면은 괜찮겠다. 느꼈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날 황희찬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게 이날 공격 포인트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한 시즌. 시즌 8골에 2도움. 손흥민 선수보다 앞서서 두 자릿수를 했다는 게 상당히 와. 놀랍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8골에 1도움. 그 전부 리그 득점이고 손흥민 선수는. 그렇죠. 황희찬은 리그는 7골. 골 이제 네. K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번 또 골을 넣으면서 우리 또 대선배 기성용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나란히. 했죠. 세 시즌 만이죠? 네, 새 시즌. 새 시즌 만에. 첫 시즌은 임대였고 세 시즌 만에 이제 기성용을 넘었고 박지성 15골이죠 지금까지. 네, 그래서 15골을 넣어서 기성용 선수랑 타이 기록이고 이제 네. 박지성 선수의 기록이 네골 19골. 남았네요. 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속도면 올 시즌 안에도 충분히 뭐 넘볼 수 있지 않을까. 속도도 속도지만 이 위치면 뭐 올 시즌 안에도 넘어설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황희찬 선수는 원래 올버햄튼에서도 윙어로 뛰었던 선수예요. 근데 최근 올 시즌 들어서 바뀐 게 최전방으로 지금 워낙 황희찬 선수가 시즌 초반에 교체로만 나왔었는데 교체로 나서 2골 넣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발로 나오기 시작했고 선발로 나오면서 워낙 골 결정력이 지금 좋다 보니까 최전방으로 포지션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지금 골을 더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는 지금 앞으로도 골을 지금 그 포지션에서 더 많이 늘 걸로 봐서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건데 산술적으로 올 시즌 20.5골 가능합니다. 오늘 산술 말 못 듣나 했는데. 준비해올 줄 20 알았습니다. 몇 골이요? 20.5골. 0.5는 어떻게 넣어야 되나요? 반만 넣어야 되나요? 하나 20.4. 나와야 되는 건가? 저번에 한번 넣었나 그러면 골대 맞췄으니까. 그래서 박지성 선수의 19골은 충분히 넘어설 수 수 있다. 있을 것이다. 산술적으로는. 예. 그렇죠. 일단은 뭐 황희찬한테 기회가 많이 오고 있으니까. 네. 그 마지막 슛도 너무 아까웠잖아요. 약간 바깥발로 오른발 아웃프런트로 감아찼는데. 그것도 예전 같으면 윽박 지르는 슈팅 됐을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데 빡지르는 슈팅. 약간 힘으로 왕 밀고 이제는 들어가고 힘으로 안 있는데 하더라고요. 이제 왕급 조절이라고 굉장히 해야 잘해요. 되나? 밀고 당기기도 잘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현지에서도 주목을 했던데요. 그 7년 전 감독이었죠. 그 짤츠부르크 시절에 있었던 그 가르시아 감독을 찾아가서
영국 현지에서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시아 감독이 지금 황희찬과 예전에 황희찬이 뭐가 제일 많이 달라진 것 같냐라고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마무리적인 측면을 제일 많이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영리해졌다. 영리였죠. 슈팅도 그렇고 네. 뭐 드리블, 패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영리해진,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올 들어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을 계기로 성장하지 않았나 맞아요. 싶고. 선수들은 그렇게 큰 무대 한번 거치면은 또 이강인도 마찬가지고. 포르투갈전 네. 그 조규성 포르투갈전 그 선수. 골이 중요했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혹시나 해서 또 찾아봤는데 황희찬 선수의 의미 있는 골이었던 게 유럽 무대 진출 이후로 총 80번째 골이더라고요.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어요, 생각보다. 네. 짤지에서 많이 넣었으니까 워낙. 네. 은근히 또 꾸준하게 활약을 또 했어요. 짤지에서 45골을 넣었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많이 넣었었다. 황희찬 선수는 한 계단 올라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굉장히 그 정체돼 있는 기간이 좀 있었잖아요. 네. 독일 또 부상 시절 문제도 있고. 독일에 있었다가 잘 적응 못하고 울버햄튼에 초반에 와서도 계속 교체로 뛰면서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또 이제 쫙 올라가는 거거든요. 손흥민도 거쳤잖아요. 그런 단계는 토트넘에서 그죠? 초반에. 그래서 그런 말 있죠. 부상만 안 당하면 월드 클래스. 네, 그 부상이 좀 부상 안 당한 건강하게 황희찬과 오래오래 은바페는 취향 차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황희찬 선수가 다 지금 올 시즌 좋은데 한 가지 딱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 게 황희찬 선수에게 아쉽다기보다 울버햄튼이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은 경기에서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참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 아, 그러네, 이거- 경기도 참 동점골까지 황희찬 선수가 비길 수 만들어줬던 건데 황희찬 선수가 골 넣은 경기에서 유일하게 이긴 게 딱 1승이 있습니다. 그게 맨시티전 결승 아. 2대1로 했을 때 그거 하고 지금 8경기 8골 넣었잖아요. 네. 1승 2무 5패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통계는 잘 믿진 않는데 뭐 누가 골 넣으면 이긴다 이런 거는 네. 일단 중요한 골을 넣는 게 중요한 거죠. 결과는 뭐 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팀 승리도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그렇다고 지금 텐데. 골 넣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팀이 승리에 더 같이 빛나지 네.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아쉽죠. 있던 거죠. 파이팅. 그래도 지금 울버햄튼에서는 바로 시즌 중에 재계약 지금 논의를 하고 있을 정도로 황희찬 선수 이제 황희찬이 골 넣으면 이기는 이제 경기들도 많아질 거고 그렇죠. 일단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는 골을 많이 넣는 게 중요하니까 잘 어울려요 울버햄튼이랑. 내가 넣으면 못 넣으니까 못 이기는데 이런 생각은 아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찬이는 그런 생각 안 하지 않을까요? 안 하죠. 그런 희찬 멘탈은 안 하죠. 선수는 전혀 안 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페널티킥 그 수비가 좀 아쉽긴 했었는데 그죠? 아뭐 VAR 논란도 조금 있었고요. VR 논란은 계속 네. 이 VR 논란이 어떤 거였죠? 첫 번째 페널티킥? 두 번째 장면. 두 번째 골. 플럼 두 번째 골 장면.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페널티킥 말하는 거죠. 네네네네. 근데 그거는 카메라 각도에 따라 좀 다르게 보이던데 공에 먼저 맞았죠. 그 수비수 울버햄튼 수비수가 먼저 공을 먼저 터치를 터치했죠. 했어요. 근데 발에도 확실히 걸렸어요. 음. 근데 거기서 발에 확실히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페널티킥 선언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거를 양팀 감독들이 다 동의했어요. 이건 약간 좀 애매한. 아니, 음. 울버햄튼 감독은 이건 페널티가 아니다라고 한 거고 음. 상대 플럼 감독조차도 이거는 약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수비수가 인정해서 거기서 발을 뺄 수는 없으니까 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게 필드 리뷰로 결정했죠. 주심이 보고 결정한 것 같은데 필드 리뷰로 결정한 필드 리뷰 네,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러 가지 않았다고 하네요. 보러 가지 않았어요? 아. 네네네네. 필드 리뷰를 안 했었나? 온필드 모니터 보러 안 갔네요. 그 VAR 그 신호만 기다렸구나. 네. 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 비디오 판독에 근데 울버햄튼 VAR 은 감독이 참-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황희찬 선수의 오심도 있었잖아요. 페널티킥. 그렇죠. 네. 약간 비디오 판독에 대한 이제 약간 불신이 있으면 불신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VR은 참 있어도 없어도 그렇고 참 그래요.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옵사트릭. 어떻게 헤드트릭 옵사이드 헤드트릭 옵사트릭? 네, 옵사트릭이라고 써놨네요. 저도 축구 경기를 뭐 지금 10몇 년째 보고 있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세 골이 모두 옵사이드로 취소된 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게요. 한 두 선수 골까지는 많이 봤어요. 한 선수가 네, 네. 세 번이나 이게 전부 부심이 깃발 든 거죠. 그 깃발 뺏어버리고 싶었답니다. 비디오 판독 아니고. 네, 깃발이죠. 바로바로 든 거죠. 네. 깃발. 그러니까 세 골 다 세레모니를 제대로 못했죠. 그러니까. 네, 세레모니 바로- 하려고 뛰어가다가 주심 그러니까 두 번은 자기가 했고 한 번은 그 존슨. 도움하려던 네. 선수가 했고.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안 되냐? 이게 이제 그 스트라이커들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죠. 옵사이드를 깨는 거. 그 일자 수비를 어떻게 깨느냐. 이게 이제 기술이잖아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좀 적응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옵사이드를 깨는 거는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 그 순간에 패스를 패스? 찔러주는 선수들이 중요한데 이 경기에서 지금 예전에 에릭슨 있을 때
역할을 해준 게 지금 메디슨이잖아요. 네. 그 사이에는 정말 그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음. 없어서 케인이 내려와서 그걸 했던 거고. 근데 지금 메디슨의 부재가 딱 이거예요. 이렇게 타이밍 바로 맞춰서 티가 찔러주는 나네. 패스. 한 박자 느린 패스. 그렇죠. 음. 그런 것 때문에 더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죠? 옵사 안 걸리려면. 그래도 그나마 그 메디슨 선수의 부재를 이번 경기에 씻어줬던 게 벤탄쿠르였잖아요. 전반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약간 천재적인 패스가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 오랜만에 나왔죠. 네. 벤탄쿠르가 십자인대 부상 이후로 이제 선발로 출전한 게 처음이죠. 289일 만에 선발로 네. 나왔죠. 어머. 그 전에는 교체로만 쭉 몇 경기 정도 이렇게 나왔었고. 오래 걸린다고 복귀하는데? 그리고 또 바로 부상으로 나가잖아요. 아, 그게 전반 30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날 경기 흐름을 바꾼 게 벤탄쿠르의 부상이에요. 분수령이었죠. 네. 전반 30분 전까지는 벤탄쿠르가 정말 말한 대로 로빙 패스 찔러주고 뭐 정말 창의적으로 패스를 찔러주면서 공격이 잘 됐거든요. 근데 벤탄쿠르가 이날 발목 부상으로 지금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2개월 반. 그래서 벤탄쿠르의 역할이 빠지면서 토트넘이 약간 경기 흐름을 내준 것도 있고요. 이거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가 직접 얘기한 부분인데 벤탄쿠르가 부상을 당하면서 그 딜레이된 시간에 우리가 제대로 약간 좀 그때 루즈해졌다. 그러면서 경기 템포를 많이 잃어갔다라고 손흥민 선수가 직접 밝혔어요. 이날 경기는 딱 요거 진짜 토트넘이 경기를 못했다라기보다 못했죠. 한마디로 못했죠. 예전보다는 못했죠. 네. 그러니까 팀적으로 못했다기보단 개개인의 마무리 능력이 참 아쉬웠어요. 초반에도 뭐 손흥민 선수가 내줘서 클롭세스키가 찼는데 뭐 골대를 맞았다거나 혹은 뭐 에메르송 선수였나요? 아니면 포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골문 좀 세게 때려서 골대 포로였던 위로 것 같은데. 넘어갔던. 포로 선수. 네, 좀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다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서 어려운 경기 흐름을 좀 스스로 자처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했던 게 공격진은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이날 문제는 토트넘의 수비였죠. 토트넘 수비 포백 중에서 포백 4명 섰잖아요. 4명이 다 중앙 수비 출신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우. 다 풀백, 사이드백 출신들이 포백을 지금 만들어서 섰는데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3백의 왼쪽에 쓰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포백으로는 중앙 수비 처음 섰고요. 로얄 선수 같은 경우는 오른쪽 측면 사이드 자원인데 가운데 섰고 다이어가 서브 명단에 있음에도 다이어를 안 쓴 거는 이 감독이 얼마나 다이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못 믿는. 다이어 네. 많이 잃었나 봐요. 지난 시즌까지 붙박이었었는데 네. 참 한 시즌 만에 감독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고 그래도 뭐 그나마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 포백이 그래도 잘해준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미흡한 그런 호흡적인 측면이 있어서 또 실점을 유발하지 않았나. 근데,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쵸, 진짜 지금 뭐. 또 부상자가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참 이 팀 뎁스가 참 얇구나. 그렇죠. 네. 토트넘이. 더 얇아졌겠어요. 계속 부상자가 나와서. 그래서 벤탄쿠르 부상 빼고 제가 한번 봤는데 총 스쿼드가 홈페이지 가서 따져보니까 29명이에요. 네. 그중에 지금 11명이 부상. 징계와 부상으로 못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럼 18명이거든요. 다음엔 맨시티죠. 맨시티 네. 원정이죠. 와우. 씁쓸한 연말을 보내고 지금 혼란을 지금 데이비스랑 또 로얄 박싱데이인데 이제. 센터백 2명으로 막아야 하는. 네. 그냥 손흥민은 좀 많이 고립돼 있고 외로울 것 네. 같은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아시안컵 그치. 전까지는 힘들게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캡틴. 근데 진짜 토트넘의 상황이 안 좋은 게 아시안컵 손흥민 선수 빠지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비수마랑 사르 선수 빠지죠. 주전 3명을 또 빼고 1월 보내야 되는 상황. 계속 빠진다는 얘기만 들리네요. 그러니까 K리그로 가볼까요? 네. 강원, 수앱, 수원, 강등 전쟁 끝까지 끝까지 간다. 간다. K리그 최종전. 정말 강원 이정엽 선수가 눈물의 네. 결승골을 뽑았죠. 저는 절 처음에 골 넣고 아무리 좀 뭐 첫 골이에요 시즌? 아니요, 두 번째 세- 골. 두 번째 네. 골. 두 번째 골인 것도 있고 팀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또 오랜만에 골을 넣었으니까 그 정도의 감정이 북받쳐서 이렇게 눈물이 좀 날 수 있겠지 했는데 또 알고 보니까 또 사연이 있어서 사연이 있었죠. 그래요? 네. 장인 어른이 기사 봤다. 네.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릴게요. 홈 경기임에도 전날에 합숙을 합니다. 강원팀은요. 강릉에서 합숙을 하는데 합숙하기 전날 밤에 이정엽 선수가 약간 위독하시다라는 얘기를 전달을 받았어요. 받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별세하셨다는 소식이 핸드폰에 와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와이프가 만삭이에요. 와이프 만삭인데 와이프 통화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경기 잘 하고 오길 바라실 거야라는 그 말에 이정엽 선수가 경기를 뛰겠다라는 결심을 했고 눈물 나네 진짜. 네. 아침에 일어나서 감독실을 가서 감독님하고 상의를 해서 나 뛰고 싶다. 이미 약간 선발로 예고돼 있는 상태에서 뛰고 싶다라고 해서 감독님도 오케이 해서 경기했고 이거를 주변 동료 선수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정엽 선수가 골 넣고 세레모니를 못하고 엎드려서
저 펑펑 울었거든요. 그걸 동료들이 와서 다 외국 선수까지 다 와서 알고 있으니까 등 두들겨주고. 그래서 마지막에 딱 하나 했죠. 하늘의 추모 세레머니 이정현 선수가 그렇게 했고 경기 끝나고 나서 그래도 기자회견까지 다 하고 가서 장례식을 상주로 장례식을 치르고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하루 전에 이제 팀 훈련에 다시 복귀해서 이제 마지막 강등 경쟁을 준비하고 있죠. 잔류 경쟁을 준비하고 있죠. 근데 이정현 선수 이 사연이 좀 더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장인어른과 처가가 강릉이 고향이에요. 강원 FC 그러다 보니까 강릉 고향이고 원래 강원 FC 팬이셨고 장인어른이 이정현 선수의 경기를 한 경기도 빠짐없이 다 경기장 와서 보고 이정현 선수와의 관계도 워낙 뭐 사위 사랑도 막 너무나 많으셨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장인어른이 평소 하시던 말씀이 강원 FC라는 팀은 강등되면 안 되는 팀이다. 그 유지를 받들어서 경기에 뛰고 이제 마지막 경기까지 좀 장인어른이 주신 선물 같은 꼴이네요. 네. 그렇죠. 또 이 경기에서 이겨서 그래서 이제 다시 태어나도 장인어른의 사위가 되고 싶다는 또 이런 또 말을 남겼죠. 또- 장인어른을 존경한다고 항상 네.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때도 얼마나 또 경기장에서 많이 울었는지 경기 후에 이게 거의 목이 다 쉴 정도였다고 전해지는 거 들어보면 얼마나 말씀드린 경기 것처럼. 후 인터뷰에서도 워낙 많이 네. 또 울어서 네. 아유, 근데 어떻게 경기 자체를 뛰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생각하면서 뛰었겠죠. 그리고 절호의 기회가 왔고 그것도 골도 쉬운 슛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순간 일부러 예. 넘어지면서 예. 그렇게 찬 거잖아요. 기술적인 슈팅이었죠. 강원은 뭐 이정현 선수의 결승골이었죠. 뭐 이거에다가 수원 FC가 엄청나게 추격을 해왔지만 마지막에 김진호 선수가 한 골 더 넣으면서 2연승을 달렸습니다. 야. 강원이 아, 정말 처음 아니에요? 이연승 이연승? 달린 게 2연승 보니까 올 시즌 두 번째예요. 아, 네. 한 번 있었구나. 있었구나. 4월달에 서울과 전북 상대로 거둔 이후로 처음으로 또 2연승. 서울과 전북 상대로. 서울은 저희는 여기서 드려요. 빠지질 않아. 연수 감독님한테 당했구나. 그래서 지난번 경기에 대전한테 1대0 승리 거뒀을 때 똑같은 라인업으로 이번 경기 나와서 2연승을 거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 정말 이제 강등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버프가 좀 엄청난 상황. 진짜 여기 반면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마지막 네. 경기 남기고 네. 지금 수원 FC가 상당히 지금 어. 위험한 또 네. 수원 삼성보다 더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됐고 마지막 매치업이 이제 강원과 수원 삼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네, 이거 뭐 여기서 결정이 이 두 팀의 경기로 결정이 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와우. 수원 FC의 운명도 어찌 보면 더 물론 수원 FC는 이기면은 뭐 바로 강등은 안 되지만 네. 네. 일단 수원 FC는 수원 FC는 어디죠 다음에? 제주랑 붙습니다. 제주죠. 아, 제주. 제주예요. 네, 근데 수원 FC도 수원 홈이잖아요 또. 네, 네, 근데 최근 흐름이 좋지가 않아서 지금 이번에 강원에 지면서 3연패였고 최근 8경기째 승리가 없거든요. 그냥 이 강등 싸움의 중요한 거는 팀 분위기예요. 기세예요. 기세. 기세. 인데 지금 진짜 수원과 강원은 이날 뒤집어 맞고 골도 못 넣고 8경기 뭐 3무 4패고 골 못 넣은 게 큰 것 같아요. 수원 FC는 공격력의 팀이잖아요. 네. 워낙 실점을 수비는 많이 워낙 실점 많이 했으니까. 했으니까. 근데 지금 그치. 공격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교롭게도 수원과 강원전도 수원 FC와 제주전도 수원. 어쨌든 강릉팀은 수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네요. 수원이 경우의 수가 지금 엄청나요. 수원이 뜨겁군요. 네, 네. 수원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수원 삼성과 강원은 정말 재밌겠네요 이게. 이거는 제 3팬이라도 한번 직관 가보고 싶게 만드는 토요일 2시 그런 경기네요. 경기지 않을까. 자 그리고 슈퍼매치. 네네. 슈퍼매치는 진짜 슈퍼매치 나왔습니다. 아, 아름다웠어요. 경기 시작할 때는 야, 서울 팬들 그 눈 스프레이 아, 네. 그 뭐 시작하기 전부터 좀 잡음이 있긴 있었던데. 그러니까 원래 그 수호신 쪽에서 눈 스프레이 요거를 퍼포먼스를 하려고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했어요. 근데 외부적으로 이거 들여오면 안 되는 물품 아니냐라는 아. 그런 얘기를 뭐 서울 프런트진에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좀 안 하는 듯 하다가 결국에 꺼내긴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눈스프레이 자체가 경기장에 반입되는 게 뭐 문제가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그리고 LG 우승할 때도 눈스프레이 뿌리면서 들어왔잖아요, 선수들. 네. 그래서 약간 겨울 느낌 나는 퍼포먼스로 되게 전 좋게 봤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수원 원정석을 가동하는 수원 서포터들은 청백적 카드 섹션을 했습니다. 진짜. 이거 정말 K리그 경기에서 흔치 않은 카드 섹션이거든요. 그러네요. 카드 섹션 봤다는 얘기 못 들어보고. 카드 섹션 하면 도르트문트죠.
그렇죠. 그쵸. 예, 예, 예. 그건 정말 무서울 정도의 네. 스케일이죠, 진짜. 거기다가 수원 하프타임에는 수원 서포터스들이 우산. 우산 돌려 있으면 그게 되게 엄청 이뻐요, 그게. 약간 놀이공원 온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저는 준비를 많이 되게 했어요. 양팀 팬들에게 되게 축제 같은 분위기였고 했는데 막상 경기 쪽으로는 좀 축제는 아니었다. 경기력은. 투쟁장이었죠. 네. 어떻게 경기에선 하는지. 아니 수원이 강등을 피해야 되는 팀이 이렇게 수비적으로 나오나 싶을 정도로 선수 비교학습을 수원이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후반에 이제 교체 카드를 좀 쓰면서 그 교체로 나온 선수가 바사니 선수가 결승골을 넣은 상황인데 그 정도로 경기력은 좀 별로였는데 이날의 화제는 경기력 뭐 그런 걸 다 보다는 차치하더라도 마지막 후반 거의 몇 분이었죠? 후반 추가 시간 추가 시간이었죠. 추가 시간에 나온 기성용 선수와 정진 선수의 몸싸움으로 충돌 시작된 그 벤치 클리어링. 벤치 클리어링. 요게 좀 할 얘기가 많죠, 요게. 하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기성, K리그 경기에서 근데 기성용 벤치 선수가 클리어링. 좀 그래도 그 대선배가 좀 참았어야 되지 않나.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열이 받더라도 네. 좀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정리해야 될 연차 입장. 네.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참는 것도 참는 건데 그 상황을 영리하게 또 풀어가는 게 이 베테랑의 품격이잖아요. 이렇게 그냥 뭐 그게 참으란 얘기죠.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성용 선수 촉발이 됐잖아요. 그게. 네. 우리 성룡 형한테 이제 FC 서울 그 후배들은 그랬던 거고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참 그 어느 정도는 참고 손흥민 선수가 우레이 상대하듯이 약간 에휴 자식 뭐 이런 네, 그렇죠. 뭐 이게, 에휴 그래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쪽 정도로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그거 싸움을 말리러 가던 수원의 고승범 선수를 선수가. 처음에 그 전에 맞았죠. 장면들이 조금 있어요. 팔로세비치가 다른 이상민 선수의 약간 목을 잡고 네. 저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는데 고승범 선수가 또 팔로세비치 선수를 약간 밀치거나 그런 장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서울 코치가 나와서 고승범 선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을 맞아요. 아니 어떻게 경기장에 네. 어린이 친구들도 많이 오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런 모습을 경기장 한복판에서 할 수 있는지. 네. 정훈기 피지컬 코치예요. 아, 피지컬 피지컬 좋으신 코치예요. 분이 또 주먹을 드셨어. 피지컬 코치가 나와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요. 그 뒤에서 고요한 선수가 고승범 선수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아니, 그러니까 좀 왜 그래? 아니 되게 좀 추했어요. 아, 왜 그 그랬을까? 상황이 계속. 근데 그 상황이 이렇게 진짜 제대로 왜 수습이 그랬을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도 수습하는 뭐 선배도 없고 오히려 선배들이 더 난리를 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아니, 코치가 나와서 bench 클리어링 할 때 주먹을 휘두른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요. 처음 들어본. 그 다음에 이 코치가 저는 그 이후의 리액션이 더 마음에 안 드는 게 레드 카드를 직각에서 받았어요 코치가.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억울하다 때린 게 너무 분명한데 자기는 심판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항의라고 폭력을 휘두른 코치가 심판을 무시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웃으면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뒤에 리액션이 너무 마음에 솔직히 이 정도로 제가 막 화가 날 정도로 이 리액션 너무 말이 안 되더라고요. 네, 아니 항의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김진규 감독 대행이 심지어 그 코치한테 빨리 나가라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지금 경기가 뭐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잘 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좀 네.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나와서 그래서 지금 프로축구 연맹에서랑 대한축구협회 심판 소위원회 이런 게 매주 열리거든요. 여기서 결론 낸 게 정훈기 코치랑 고요한 선수를 징계 위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정훈기 코치는 현장에서 레드 카드를 받았지만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고요. 고요한 선수는 현장에서 어떤 뭐 카드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후 징계가 카드가 필요하다라는 그때 의견으로- 인지를 못했나 보죠 머리 잡은 그때 거를. 그 인지 못한 거예요. 워낙 또 네. 막 근데 이렇게 뭐 해서 그 당시는 너무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누가 뭘 했는지 잘 그 옷도 몰랐을 뭐 거예요. 다 패딩 입고 있으니까 까맣잖아요. 어. 뭐 어디가 어디 어디 팀인지도 있는지 모르겠고. 잘. 네, 그날 이거 자세히 보면 고승범 선수가 계속 참아요. 계속 맞고 있는데도 참고 머리를 맞아요, 참아. 맞아요. 그 당시 인터뷰를 보면은 바로 앞에 관중석에 자기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 앞에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게 되게 자괴감이 들었다는 인터뷰가 있었고요. 아니 참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밝혀진 건데 이거는 그 블루잉스 TV 유튜브에서 제가 보고 알았는데 염기훈 감독 대행이 끝나고 들어가면서 고승범한테 괜찮냐라고 물어보고 어깨동무하면서 되게 다정하더라고요. 형 진짜 너 경고받을까봐 걱정 많이 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냐? 참아 고승범 선수가 이날 여기서 경고를 받았으면 최종전 못 뜁니다. 못 뛰니까 경고 누적 지금 5-3-2 시스템이에요.
경고 5개 쌓이면 경고 한 경기 쉬어야 되거든요. 고승문 선수 보니까 경고가 4개 4개예요? 이번 시즌. 거기다가 수원주장 이종송 선수가 이 경기에서 경고를 받아서 받았죠. 다음 경기 못 나와요. 그 상황에서 연기훈 감독 대행은 자기 선수가 맡고 있지만 조마조마하죠.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거죠. 다음 경기까지 생각을 한 거죠. 왜 이런 모습을 나오면 안 됩니다, 선수분. 그런 모습에 이 선수 진짜 프로페셔널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감정까지 컨트롤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3위 경쟁도 아주 치열해졌습니다. 광주 전부. 전북이 광주를 그냥 그쵸. 2대 0으로 완파를 했습니다. 이날 송민규 선수 골 보셨나요? 행운의 골 좀- 행운의 골인데 네. 들어갔다 나온 거 들었다 나온 것보다 슈팅 장면이 슈팅 웃겼죠. 당했잖아요. 본인이 발리슛을 했는데 발리슛 헛발하고요. 헛발했지. 디딤발에 공이 맞고 들어갔어요. 이 그게 좀 정도면 민망하죠. 이 정도 약간 그러니까 슈팅 당한 거지. 슈팅 당한 거지. 골 먹힌 골 어떻게 당한 거죠. 네. 근데 그게 또 골 원래는 노골이었잖아요. 네, 노골 노골이었는데. 됐다가 네. 비디오 판독으로 그렇죠, 골로 골로 인정된 인정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 행운의 골. 네. 결과적으로는 송민규 선수가 1골 1도움에서 경기를 캐리한 게 돼버렸죠. 그렇죠. 광주가 굉장히 무기력했어. 이날 국가대표 유일한 국가대표 이순민 선수가 경고부적으로 못 나온 맞아요. 경기였고요. 이순민 선수가 올 시즌 광주 비는 공간마다 다 들어가서 뛰고 있거든요. 진짜 뭐 측면 수비형 수비까지 미드필더, 네. 중앙 수비수, 측면 수비수까지 다 뛰고 있는데 어. 그런 상황이 있었고 지금 광주가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게 3경기 연속 무승이에요 이제. 네, 그래서 3위는 무조건 하겠다라고 싶었는데 지금 3위 경쟁이 마지막까지 왔고 전북 같은 경우가 이날 대처를 잘했던 게 박진섭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어요 이날. 그러니까 중앙 수비 홍정호, 정태욱 선수 중앙 수비 세우고 그 앞자리에 박진섭 선수를 세웠는데 원래 중앙 수비수잖아요. 세운 게 광주 스타일을 분석해서 광주가 무조건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최전방 공격수가 아래로 내려와서 그 공간에서 페널티 박스 앞쪽에서 공간을 풀어나가는 움직임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간파해서 박진섭 선수를 그 자리에 그냥 배치를 한 거예요. 무조건 이 자리는 네가 다 막아라. 그 어떤 전략의 성공이었던 경기죠. 전북이 참 상위 스플릿도 턱걸이했잖아요. 네. 서울을 잡고 네. 네. 정말 꾸역꾸역 상위 스플릿에 올라왔는데 지금 뭐 승승장구하면서 3위도 가능할 위치까지 일점 왔어요. 차이라서. 네. 3위 광주하고 1점 차이. 네. 물론 그 밑에 인천과도 1점 점 차이죠. 차이죠. 그래서 3, 4, 5위가 일단 챔피언스리그는 두 팀이 확정이 된 거죠. 그냥 울산, 포항. 그쵸 확정됐죠. 포항이 FA컵 했다고 해서 3위 팀이 가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때. 네? 3위 아니요. 팀은 포항이 엘리트. FA컵 하면서 3위 팀이 이제 갈수 엘리트 있어요? 리그를 가죠. 갈 수 있어요. 엘리트 리그. 네, 엘리트 플레이오프. 지난번에는 확실하지 않다고 이정찬 기자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지 이거 너무 헷갈려요, 근데. 그러니까 엘리트 리그는 K리그는 두 팀으로만 지금 정해져 있고 2+2. 아니다. 저도 갑자기 헷갈리네요. 제가 아, 한 제가- 2주 전에 설명하지 않았나 이거? 네. 여기 써 있어. 2위를 확정지은 포항이 FA컵 우승을 차지하며 차순위 팀인 3위가 엘리트 리그로 엘리트 리그로 네.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3위는 정말 중요한 그쵸.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마지막 경기가 울산전. 그럼 울산하고 전북이 이제 우승 다툼을 하라고 마지막 매치업을 해놓은 것 그렇게 된것 같은데 같은데. 네. 어. 확정. 이제 전북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됐고 그렇죠. 울산은 그래도 전북이니까 이겨야 될 것 같고 3위 요새 가야 또 되니까 전부. 그 아침이랑 병행한다고 아마 선수들 체력 안배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울산 같은 네. 경우는 지금 태국 원정 어제 경기를 치렀죠. 네. 이겼죠. 이겼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배를 해야 되겠죠. 중요하니까. 네. 포항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로테이션 뭐 부상 선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어린 선수들 대거 기용하고 있고요.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2위가 확정이니까요. 네네네. 아예 걱정할 건 없고 광주와 전북, 인천까지도 아직은 가능성이 좀 있긴 하죠. 네. 근데 인천이 인천이 울산을 아까 얘기했지만 3대1로 잡았잖아요. 인천 경기력이 요새 좋습니다. 아. 좋은 게 미스테리입니다. 주전 선수들이 그렇게 부상으로 다 빠지고 지금 22세 이하 선수들 위주로 팀을 꾸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어린 경기를 선수들이 좋아해요. 막 네. 그 첫 골로는 첫 골 기가 막히게 네, 넣었잖아요. 네. 논스톱 박상훈인가? 박승호. 박승호. 이번에 20세 이하 월드컵 때 발목 골절로 조기기 복했던. 그 선수구나. 네. 기가 막힌 논스톱 와 근데 중거리 슛. 골절됐는데 빨리 나왔네. 회복을? 골절됐는데 5월 달이었죠? 5월 달에 네. 골절되고 나서 원래 5, 6개월 정도 재활 진단 나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 달에 복귀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회복을 굉장히 빨리 했네요. 그래서 9월 달에 복귀해서 이번이 K리그 데뷔골을 네. 인천에 요새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골 많이 넣던데 보니까 그게요. 인천이 지금 부상자 때문에 이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더 잘해. ACL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그렇죠. 마지막까지 이렇게 온 건데 이거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전전 경기의 광주전이었을 거예요. 네. 광주전에는 22세 이하 선수를 7명을 이용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잠깐 제가 적어놓은 게 어디 있나? 이날 경기에서도 22세 이하 선수들이 선발 라인업에 4명 있었고요. 서브에 4명 있었어요. 오, 지금 그 정도로 완전 젊은 팀이 돼서 미래를 준비하는가 싶었더니 ACL을 노리고 있더라고요. 성적은. 노리게 됐죠. 네, 어쩌다 노리게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어. 역시 젊은 피. 역시 약간 팀에 이런 식의 신선한 변화를 주면 그렇죠. 의외의 효과가 또 나오기도 그리고 해요. 네. 일단 대진으로 보면 네. 울산 전북이고요. 전북은 울산이고 그다음에 인천은 대구, 광주는 포항. 다 쉽지는 근데 않겠어요. 울산과 포항은 일단 ACL에 데뷔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로테이션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 일단 광주만 홈 경기네요. 네, 광주도 홈에서 강한데. 그렇죠. 마지막 경기가 또 뭐 위아래 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 뽕 PD가 네. 강등 경우의 강등 수를 경우의 수를 이렇게 물론 이제 다 복붙했겠지만 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일단 수원 FC 일단 강원과 수원 FC는 네. 이기면 일단 직접 강등 면하는 거고, 그죠? 네, 그렇죠. 수원 삼성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고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서로 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무조건 사실 뭐 이겨야 1점 되는. 차기 네. 때문에 네, 서로 예, 다 승점 무조건 1점 이겨야 차고.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다득점의 변수는 크지 않다. 뭐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다득점의 있습니다. 다득점은 지금 수원 FC가 가장 많이 넣고 그다음이 네. 수원이고 수원, 강원. 강원. 네, 네, 이 순서대로 될 네. 거예요. 골차가 다 각각 많이 났어요. 아마 그걸로 인한 순위 변동은 없지 않을까. 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나와서 그때 A매치 70경기 이상일 경우 은퇴 경기 치러지는 질문이 있었죠. 아, 예. 그거에 대한 좀 AS를 할 게 있어가지고 이거 아. 마지막 끝나기 전에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그 방송물들은 축구협회 모 관계자가 저한테 연락을 해와서 조금 팩트가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아. AS 얘기를 해주셔서 선수가 먼저 요청하고 이게 니즈가 있어야 된다라는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협회가 먼저 요청을 하긴 한대요. 아. 협회가 먼저 요청을 하는데 괜찮겠냐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면은 진행하는 게 2001년 이사회 때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회가 무조건 먼저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AS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유예요. 왜 그때 박지성, 김남일, 이동국 선수가 은퇴 시를 안 했냐라는 거에 답변을 주셨는데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K리그 올스타전 등 여러 이벤트에서 은퇴 행사를 많이 해봐서 아. 본인이 사양을 했고 제가 그때 본인이 안 한다고 했던 건 이건 맞고요. 김남일 선수는 원래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연기되면서 나중에 본인이 사양을 한 케이스고요. 이동국 선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서 A매치가 당시 무관중 경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못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약간 여러 가지 환경적인 네, 요인들과 환경적인 상황들이 요인. 예. 있었네요. 환경적인 요인과 또 타이밍. 타이밍이 역시. 그렇죠. 타이밍이 또 중요하죠. 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이제 운명의 분명해. 주말을 거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